중세에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 깨끗한 물은 더더욱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수도꼭지를 돌려 물을 걱정 없이 마실 때 식수가 일상생활의 평범한 부분이 되기까지 얼마나 길고 복잡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지 못한다. 중세 사람들은 식수가 귀하고 종종 위험한 자원이 되는 환경에서 살았다. 현대적인 하수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생 습관은 오늘날과 달랐으며 물의 수원은 종종 오염원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있었다. 강과 가을은 동시에 교통수단, 하수도, 세탁소, 그리고 식수원 역할을 했으며 이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미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맞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러운 물을 정화하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개관에서 우리는 먼저 깨끗한 물 문제가 나타나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개괄할 것이다. 중세의 물은 물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상징적 가치도 나타냈다. 세례에서 영혼의 정화와 연결되었고 신성한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형태의 신비로운 기적과 연결되었으며 사람들이 비와 좋은 수확을 위해 기도하는 계절의 리듬과 연결되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관념이 물을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평범한 농민들과 도시 거주자들이 어떻게 물에서 침전물과 냄새를 제거하려 했는지, 어떤 첨가물과 기술이 그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수도원, 연금술사, 도시 행정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세 유럽에 영향을 미친 이슬람 세계와 다른 문명의 혁신도 소개할 것이다. 이야기 과정에서 우리는 기사들의 성에 깊은 우물, 의사들의 손에 있는 섬세한 직물 필터, 베네치아 광장의 모래 저수조, 아랍 학자들의 증류 장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각 장은 이 매혹적인 주제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질문들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중세의 어둠 속에서 깨끗한 물을 찾아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중세에 시작되지 않는다. 고대 문화들은 이미 물을 정화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였다. 메소포타미아 제사장들은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도록 점토 용기에 물을 보관하라고 권했고, 이집트인들은 불순물을 침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명반을 물에 첨가하고 아마포 필터를 사용했다.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은 건강한 물은 투명해야 하고 맛이 좋아야 하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그들은 물을 끓이고 나중에 히포크라테스의 소매라고 불리게 된 천 주머니를 통해 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로마인들은 광범위한 송수로를 건설했지만 일반인들을 위해 비트루비우스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목탄 사용을 권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지식의 일부는 사라졌지만 많은 것이 수도원 도서관과 이슬람 학문 중심지에서 유지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우리의 여행은 중세의 물에 대한 관계를 형성한 연속성과 망각을 추적할 것이다. 물은 중세 세계에서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물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에 거의 마법적인 속성을 부여했다. 기독교 유럽에서 물은 세례 성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화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성스러운 샘들은 치유의 장소로 찾아졌고 순례자들은 성인들의 기적과 연결된 샘물을 찾아 순례했으며 연대기 작가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샘들을 묘사했다. 가뭄시에는 비를 위한 행진과 기도가 열렸고 시민들은 하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유물을 가지고 거리로 나왔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의식들이 어떻게 물에 대한 존경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물을 얻고 정화하는 일상적인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물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중세의학서에 따르면 상한 음료는 뜨거운 열병이나 차가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을 다른 재료와 결합하는 음료가 자주 사용되었다. 포도주와 맥주는 칼로리와 즐거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생수보다 더 안전한 대안으로도 사용되었다. 고대 연대기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보리로 양조한 약한 알코올 음료인 작은 맥주를 마시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는 영양가가 있고 포도주보다 덜 자극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요리, 세탁, 정원 물주기, 음식 제조, 개인 위생에 필요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물과 죽은 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샘물이나 흐르는 가을은 고인 웅덩이나 연못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관찰은 감염의 원인을 모르면서도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물은 중세 철학에서도 사원소 이론과 체핵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땅, 불, 공기, 물로 나누었고 각 원소의 뜨거움, 차가움, 건조함, 습함의 성질을 부여했다. 물은 습기와 차가움과 연결되었고 갈레노스의 지식을 따른 의사들은 너무 차가운 물의 섭취가 몸 안의 체핵의 균형을 깰 수 있다고 믿었다. 유기체의 냉각을 피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었고 일부 샘의 물은 기질적이라고, 즉 균형 잡힌 것으로 칭찬받았다. 이러한 개념들은 물의 선택과 그 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의 철학자들은 또한 물을 신의 은총의 상징으로 인식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찬양에서 물을 겸손하고 귀중하며 순수한 자매라고 부르며 형제들에게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했다. 성인들에 관한 전설에서는 은수자들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샘을 솟게 하여 목마른 마을 사람들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뚜렷한 수원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경건하다면 물이 생길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물과 연결된 믿음과 의식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인 사회적 계층화를 밝혀낼 것이다. 도시에서 신선한 물은 종종 귀했고 따라서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귀족들은 자신만의 우물과 물 운송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반면 가난한 주민들은 공공수원에 가야 했다. 농민들은 샘에 더 가까이 있었지만 동물과 거름으로 인한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는 의식과 권고가 따라붙었다. 예를 들어 폭우나 봄, 해빙 후 들판에서 진흙이 씻겨 내려올 때 강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물에 접근하는 방식과 여과를 통해 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정화했는지 이해하려면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작업을 상상해야 한다. 대부분 물을 가져오는 일을 담당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가장 가까운 우물, 샘 또는 강으로 갔다. 물은 어깨에 나무 막대기를 걸치거나 바구니에 담아 운반했는데 이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나무식과 벌레로 가득 차지 않도록 양동이를 천으로 덮거나 가장자리를 그물로 둘렀다. 때때로 물을 점토 용기에 잠시 놓아두어 무거운 불순물이 바닥에 가라앉게 했다. 그 후 여성들은 종종 깨끗한 아마포 조각을 통해 물을 두 번째 용기로 부어 넘겨 침전물과 떠다니는 불순물을 걸러냈다. 이러한 간단한 여과 방법들은 고대의 기원을 두고 있었다.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들이 항아리에 부착한 원뿔 모양의 천 주머니인 히포크라테스의 소매를 사용한 물여과를 권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끓인 물을 소매에 부으면 냄새와 탁함을 일으키는 미세한 입자들이 걸러졌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 방법은 주로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후기 중세에는 유사한 직물 필터가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사람들은 종종 구리솥에서 물을 끓였는데 이것이 물을 정화한다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불은 또한 맛을 개선했고 따뜻한 물은 추운 날에 더 쾌적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기술들이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고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직물 외에도 다른 천연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나뭇가지 다발, 이끼 또는 건초를 통해 부어 넘겨 거친 필터로 사용했다. 단지에 주니퍼, 민트 또는 로즈마리 가지를 넣어 맛을 개선하고 동시에 방부 효과를 얻었다. 목탄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 수춘 냄새와 색을 흡수하고 다양한 화학 화합물에서 물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점토 용기에서 모래, 자갈, 수층을 번갈아가며 놓는 것은 땅을 통한 물의 자연적 침투 과정을 모방하는 간단한 모래 필터를 만들었다. 그러한 필터들은 중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 물이 상부에 부어지고 층을 통해 점진적으로 아래로 스며들어 더 깨끗한 액체가 하부 그릇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또한 물을 차갑게 하는 것이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공성 도자기 용기들은 그늘진 곳에 두거나 부분적으로 땅에 묻혔다. 약간의 증발이 내용물을 차갑게 유지하고 미생물의 성장을 늦췄다. 남유럽에서는 물이 방울방울 밖으로 스며나가도록 하는 테라코타 암포라가 사용되었다. 중세 의사들이 언급하는 이 침투 원리는 물이 점토 항아리에 채워져 용기 위에 매달렸고 점진적으로 용기의 기공을 통해 스며나가며 불순물을 내부에 남겼다. 잠시 후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우물 건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물의 질에서 우물의 깊이와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우물은 중세의 말 그대로 생명의 구원이었다. 성에서는 큰 노력으로 건설되었고 지하 수면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연대기 작가들은 로넨부르크와 키프하우젠 성에서 100m가 넘는 깊이의 갱도를 팠고 레겐슈타인 성에서는 거의 200m나 되는 갱도를 팠다고 기술한다. 그 이유는 표면 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수층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중세 성에서는 또한 물이 긴 포위 기간을 견뎌야 했으므로 우물은 종종 내부 저장 저수조로 보완되었다.
이들은 성탑의 다양한 레벨에 위치했고 물은 도르래, 물레방아 또는 수동 펌프를 사용해 운반되었다. 그 후 물은 나무 파이프나 파낸 나무 줄기를 통해 부엌, 목욕탕, 마구간으로 분배되었다. 시골에서는 우물이 얕았지만 그 구조는 놀라운 수문학 지식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거름더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물을 팠고 늪지를 피했다. 우물벽은 돌이나 나무로 둘러쌌고 바닥은 종종 모래로 깔아서 불순물의 일부를 걸러냈다. 일부 농민들은 맛을 개선하기 위해 우물에 수치나 석회석층을 넣었다. 모래가 많은 토양 지역에서는 우물 가장자리에 나무 뿌리를 남겨두어 자연 필터로 사용했다. 가는 뿌리가 작은 입자를 걸러내고 물의 순도를 개선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여과 나무를 사용했다. 양동이에 매단 나무가지가 냄새를 흡수하고 물에 신선한 향을 주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지하 저수조가 건설되었다. 남유럽, 북아프리카 또는 중동에서는 점토와 석회로 빗물을 모으는 큰 아치형 탱크가 만들어졌다. 저수조 벽은 소독 효과가 있는 석회로 칠해졌다. 바닥에는 자갈과 모래층이 있었고 진입 전의 물은 종종 가장 큰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돌홈통 기반의 거친 필터를 통과했다. 저수조의 물은 가정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품질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침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불순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중세 공학의 정점 중 하나였던 베네치아 저수조가 언급할 만하다. 석호 위에 세워진 베네치아는 담수샘이 없었고 빗물에 의존해야 했다. 12세기부터 모든 광장에 저수조가 건설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여과 장치로 기능했다. 지붕과 안뜰의 물은 모래와 수채 여과층을 통해 지하 탱크로 배수되었다. 저수조 표면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사람들은 금속 양동이를 사용해 물을 길었다. 저수조의 청결 유지는 여과 모래의 품질을 통제하고 바닷물 조수가 탱크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특별 관리자에게 맡겨졌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카나트와 바우리가 인기였다. 카나트는 상잇을 깨서 지표면으로 물을 이끄는 지하 수로이다. 물은 암석이나 땅의 팬터널을 통해 흐르고 점진적인 경사 덕분에 펌프 없이 마을에 도달한다. 길을 가면서 물은 암석과 모래를 통한 여과로 자연스럽게 정화된다. 인도의 계단식 우물인 바우리는 계단으로 접근하는 여러 층을 가진 기념비적 구조물이었다. 물은 깊은 구덩이에 저장되었고 그 수위는 계절에 따라 변했다. 바우리의 벽은 부조로 장식되었고 순례자들의 휴식 장소로 사용되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러한 구조물에서 물이 어떻게 여과되는지 그리고 물의 보존에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중세의 가장 큰 기술적 성취 중 하나는 도시 상수도 건설이었다. 초기 중세 도시에서는 주변 샘에서 나무 배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 시스템에는 종종 더러움이 침투했고 배관이 부패하기 쉬웠다. 13세기부터 지하에 매설되어 오염으로부터 물을 보호하는 나비나 도자기 파이프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잘츠부르크 같은 도시들은 분수와 공중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와 급수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우구스부르크 상수도는 높은 층으로 물을 펌핑하기 위해 경사와 물레방가를 모두 활용할 정도로 정교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척과 공급에 사용되지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소되어야 하는 거리를 따라 흐르는 좁은 가을인
베클레 시스템으로 유명했다. 런던에서 첫 번째 상수도 프로젝트는 13세기에 나타났다. 타이번의 샘에서 도시로 물을 공급하는 그레이트 컨더시라 불리는 것이었다. 물은 열린 수로를 따라 흘렀고 그 후 꼭지가 달린 저수조로 분배되었다. 사람들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갔지만 부유한 계층은 집으로 직접 파이프를 연결시켰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수로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었고 경비원들이 아무도 쓰레기를 던지지 않도록 감시했다.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배관에 불법적으로 구멍을 뚫고 자신의 수공업을 위해 물을 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위반에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베네치아와 다른 도시들에서는 아쿠아롤리 또는 물운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입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자신만의 우물이나 저수조에 접근할 수 없는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운반자들은 자신들만의 길들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다른 수원의 물을 섞어서는 안 되고 용기를 청소해야 하며 정해진 가격을 준수해야 했다.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공공 우물의 물이 무료였지만 수공업자들은 요금을 지불했다. 때때로 여관이나 양조장이 대량의 물을 빼내어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시청은 공정한 분배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도시 상수도는 나무 파이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도시에서는 꼭대기에 큰 탱크가 있는 급수탑이 건설되었다. 물은 물레방아나 인력을 사용해 탑으로 펌핑되었고 이후 압력으로 집으로 이어지는 배관에 공급되었다. 16세기에 런던에서는 템스강에서 물을 펌핑하는 다리 아래에 설치된 최초의 증기 펌프와 물레방아가 나타났다. 이러한 장치의 유지 보수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종종 세수입을 필요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산업 모두에 더 나은 물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진보된 시스템 중 하나는 잘츠부르크의 물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 알프스샘에서 도시로 물을 공급하는 알름카날이 건설되었다. 물은 방앗간을 돌렸지만 동시에 가정 공급에도 사용되었다. 물이 빠른 산악 급류로 흘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했지만 사용 전에 침전시키고 여과해야 했다. 도시는 수로 청소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고용했고 수로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중세 도시들이 기술적뿐만 아니라 물의 품질을 고려하는 행정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세 도시에는 또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공중 목욕탕이 나타났다. 물은 샘에서 공급되어 화로에서 가열되었다. 목욕 후 물은 배출되고 다시 깨끗한 물이 채워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 칼로비바리의 목욕탕과 같이 온천을 물가열에 활용했다. 이러한 목욕탕은 위생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가졌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휴식하고 토론했다. 목욕탕의 운영은 중세사회가 종종 반대로 주장되는 것과 달리 청결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의 품질과 가용성은 종종 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중세 도시를 황폐화시킨 화재는 나무 배관을 파괴했고 우물은 재로 막혔다. 1666년 런던 대화재 후에는 기존 나무 배관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벽돌과 금속으로 새로운 상수도를 건설해야 했다. 행정부는 또한 새 거리에는 불순물 축적과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하수도랑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재는 물이 음용뿐만 아니라
소화용으로도 필요하며 그 운송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군사적 갈등은 또 다른 위험을 나타냈다. 도시포위는 전술적으로 물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공격자들은 종종 동물 시체나 화학물질로 강을 독살하여 수비자들이 항복하도록 강요했다. 따라서 도시들은 미리 비축하고 알려지지 않은 샘에서 물을 이끄는 비밀 지하 파이프를 건설했다. 이러한 비밀 상수도의 존재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수원의 보호는 군사 기밀로 여겨졌다. 기근과 전염병 시기에 물은 동시에 약이자 위협이 되었다. 사람들은 일부 샘이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병에 물을 담기 위해 그곳으로 순례했다. 이 현상은 고대 관광업을 만들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물은 환자를 씻고 도구를 세척하는 데 사용되어 역설적으로 감염을 퍼뜨렸다. 위생은 실제 병원체 제거보다는 의식적 정화와 더 연관되어 있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했고 물과 관련된 전염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 유럽은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유럽의 여과 기술에 영향을 미친 지식이 들어왔다. 알라지와 이븐 시나 같은 무슬림 학자들은 물의 증류와 여과에 대해 썼다. 9세기에 자비르 이븐 하이야는 물 용기, 튜브, 수집 용기로 구성된 알렘빅이라는 장치를 제안했다. 물이 가열되고 증기가 튜브를 통과하여 두 번째 용기에서 응축되었다. 증류액은 매우 순수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랍인들은 또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냄새 제거를 위해 동물이나 식물 숯을 사용했다. 아랍 도서관에는 나중에 라틴 세계로 침투한 그리스 의사들의 작품 번역본이 보존되어 있었다. 인도에서는 몬순물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여과, 탱크인 계단 우물 또는 바우리가 사용되었다. 물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여 깊은 구덩이에 저장되었다. 도시 공동체는 이러한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했고 매년 여과 재료를 보충했다. 공공계단에서 다양한 카스트의 사람들이 모여 물 분배를 도왔다. 인도 물시설의 이러한 평등주의적 측면은 물이 유럽 저수조와 유사한 사회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자체적인 여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중세에 이미 도자기 필터와 증류 장치를 사용했다. 일부 중국 지역에서는 응고 효과가 있는 모링가, 씨앗과 같은 식물이 정화에 사용되었다. 물은 또한 뿌리가 불순물을 흡수하는 연꽃이 있는 연못에 저장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거의 유럽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많은 문명이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한 장은 비잔틴 제국이다. 콘스탄티노플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도시였으므로 강력한 물 시스템이 필요했다. 송수로 외에도 기념비적인 바실리카 저수조부터 개인 주택의 작은 저수조까지 수천 개의 지하 저수조가 만들어졌다. 물은 발렌스 송수로를 통해 벨그라드 숲에서 공급되어 저장소로 분배되었다. 도시는 물을 길어 올리고 저수지에서 진흙을 청소하고 여과 재료를 교체하는 수많은 작업자들을 고용했다. 비잔틴 텍스트는 그들이 색과 맛으로 물의 품질을 판단했음을 기록한다. 물이 탁하면 다른 수원을 찾았다. 중세 유럽은 십자군 원정, 무역로, 대학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배웠다. 아랍 작품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대학 교과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의사들과 연금술사들은
증류와 여과를 실험했다. 이미 14세기에 유럽의 처방집들은 향수와 알코올 제조뿐만 아니라 물 정화에도 사용되는 증류 장치를 기술한다. 이러한 지식은 특히 전염병 시대에 새로운 보호 방법을 찾을 때 평신도들에게도 스며들었다. 물은 중세인에 의해 실용적으로뿐만 아니라 신비적으로도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신성한 샘에서 솟아나며 치유 효과가 있는 생수를 믿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 나타난 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러한 장소의 물은 보호 부적으로 작은 병에 보관되었다. 주의 세례와 같은 물과 관련된 축일에는 우물의 물이 교회로 가져와 축성되었다. 이 축성된 물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밭에 뿌려지거나 질병에 대비해 외양간에 가져갔다. 여과와 관련된 미신도 존재했다. 일부 사람들은 밤새 물에 은하를 띄워두면 물이 정화된다고 믿었다. 아마도 은이온에 의한 소독의 초보적 형태였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처리 미신에 따라 활력을 강화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항아리에 철못을 넣었다. 이러한 관행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화학 지식 없이도 물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달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날들은 우물 청소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 세례 요한 축일이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물이 건강하려면 바로 그때 우물을 청소해야 한다고 믿었다. 청소할 때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의식들은 공동체 유대를 만들고 물이 공동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강화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민속 관습이 자원에 대한 존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전염병은 중세의 불행히도 빈번했고, 물은 그 확산과 예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흑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이 모든 것은 오염된 물과 관련될 수 있는 질병들이다. 중세인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의 품질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렸다. 콜레라 전염병 동안에는 끓인 물만 마시고 셀비어나 타임과 같은 소독 효과가 있는 약초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흑사병 동안에는 전염병 도끼를 막기 위해 향기로운 에센스를 우물에 부었다. 의학서에는 증류로 준비되는 건강한 물에 대한 처방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들은 물을 여러 번 증류하고 포도주나 식초를 첨가하라고 조언했다. 일부 매뉴얼은 독을 쫓아낸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물에 달군 철을 넣으라고 권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의식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를 결합했으며 중세 의학이 제한된 수단으로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하려 했는지 보여준다. 전염병의 발생은 또한 도시 위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도시들은 하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거리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했으며 공중 화장실을 건설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 공급원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일부 도시들은 묘지가 성벽 밖에 위치해야 하고 시체가 우물 근처에 매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 우물 분수, 저수조는 기술적 시설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장소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물에서 만나고 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분수 주변에서 놀았고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만났다. 우물은 공동체 중심의 상징이었다. 그 주변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예를 들어 성 라우렌티우스 축일에는
우물이 꽃으로 장식되고 행진이 열렸다. 일부 도시에서는 분수에서 시포고령과 처벌이 선포되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청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은 또한 연대의 장소였다. 사람들은 서로 물 나르기를 도왔고 아무도 접근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사회적 의식은 법에도 반영되었다. 시의회는 우물을 더럽히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베네치아에서는 저수조 손상에 대해 채찍질과 공개 수치가 위협되었다. 시골에서는 불순물을 던진 사람에게 화가 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안에 물이 쓴맛이 났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존경심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 사용 규제는 중세에 중요했다. 도시들은 누가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얼마나 기를 수 있는지, 유지비를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결정하는 정교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런던에서는 그레이트 컨덧의 물 사용에 대해 수공업자들이 몇 배럴을 가져갔느냐에 따라 요금을 지불했다. 시의원들은 아무도 배관에 개입하지 않도록 물 경비원을 고용했다. 프라하에는 우물 파기에 독점권을 가진 우물 파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었고 우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법은 물의 품질에도 관련되었다. 중세법에는 오염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에서는 가죽 제조업체들이 물 공급을 위협했기 때문에 페그니츠 강에 폐기물을 방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었고 수공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길드 권리를 잃을 수 있었다. 시의회는 또한 누가 분수와 수로, 청소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매년 참여해야 하는 청소 여단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페르시아에서는 광범위한 지하물 시스템인 카나트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인 물 공급을 보장했고 물은 돌을 통한 여과로 자연스럽게 기계적 불순물을 제거했다. 카나트 주변에는 전체 문화가 발달했다. 각 농민이 언제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특별한 규칙이 존재했다. 카나트는 공동체의 재산이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돌보았다. 작업력의 일부는 터널 청소와 우물 수리에 할당되었다. 이 물관리 모델은 무역로를 통해 접한 일부 유럽 공동체에도 영감을 주었다. 인도의 바울이 기념비적인 계단식 우물들은 물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건축학적 걸작이기도 했다. 그 안의 물은 여러 여가층을 통과하여 깊은 지하 저장소에 저장되었다. 바울이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의식을 행하는 사원과 정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건조한 시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우물에 모여서 물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공동 문제를 논의했다. 바울이의 공동 소유권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다. 중국은 정교한 여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계적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은 구멍이 있는 도자기 튜브가 사용되었다. 남부 우물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여과를 활용했다. 물이 먼저 거친 채를 통과하고 그 다음 모래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천 필터를 통과했다. 많은 필터들이 승려들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수도원 단지의 일부였다. 중국 의사들은 사람들이 맛과 온도로 판단되는 올바른 에너지를 가진 샘의 물을 마시라고 권했다. 중세 의사들은 물이 치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체액 이론에 따라 적절한 성질을 가진 특정 샘의 물을 환자들에게 마시라고 권했다. 물은 약초와 향신료가 첨가된 치유,
다림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연금술사들은 물을 증류하고 다양한 온도가 그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증류할 때 물은 증기로 변했다가 다시 응축되었다. 이렇게 해서 불순물로부터 분리되었다.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해서 증류가 냄새와 맛을 제거하는데 필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부 연금술 논문들은 증류된 물이 아쿠아비테, 생명의 물, 즉 알코올 증류액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술한다. 이 물은 약이자 영약으로 여겨졌다. 증류할 때 염과 미네랄도 분리되었다. 따라서 연금술사들은 물이 새로운 순도를 얻는다고 말했다. 이 관행은 증류된 물이 약물 준비에 사용되는 의학으로 전해졌다. 흥미로운 특징은 중세의 숯 실험이다. 사람들은 물 저장고를 목탄으로 태우면 물의 맛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연금술사들은 이 효과를 나쁜 체액을 쫓아내는 불원소의 작용으로 설명했다. 수춘 냄새 제거의 표준 수단이 되었다. 증류와 탄소 여과는 그 후 더 넓은 연금술 기술,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었다. 중세의 역과와 정화 방법들이 그 시대에는 발달했지만 많은 한계가 있었다. 천, 모래 또는 수채 기계적 필터는 주로 눈에 보이는 불순물과 일부 냄새를 제거했지만 위험한 병원체와 독소는 종종 남아 있었다. 증류는 효과적이었지만 에너지 집약적이었고 엘리트나 승려들에게 더 접근 가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손에 있는 것을 사용했다. 겨울에는 물이 덜 상했지만 여름에는 빨리 썩었다. 일부 우물에는 제거하기 어려운 독물, 배설물이 들어갔다. 큰 문제는 납 오염이었다. 납 파이프는 유연성 때문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납이 물로 이행하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중세에는 납의 독성에 대해 몰랐다. 마찬가지로 나무 파이프는 썩고 박테리아의 숙주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덜 편리하더라도 빗물 수집과 같은 오래된 방법으로 돌아갔다. 물 저장은 가뭄 시기에 비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핵심적이었다.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모래와 재로 씻어낸 점토 항아리와 나무통에 물을 보관했다. 성과 수도원에서는 송수로에서 물을 포착하는 큰 탱크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탱크에는 정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밸브가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뚜껑으로 덮인 땅에 매설된 나무 욕조가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물이 너무 오래 놓아두면 상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했다. 저장 용기는 설치류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받침대 위에 세워졌다. 어딘가에서는 물이 차갑게 유지되는 차가운 지하실이 사용되었다. 겨울에는 얼음이 깨져서 지프로 덮인 구덩이에 저장되었고, 얼음은 그 후 여름에 음식과 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세의 많은 물 여과 방법에 대해서는 연대기, 의학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알게 된다. 연대기는 특정 해에 많은 사람들이 나쁜 물로 죽었다고 기술한다. 또한 도시들이 새로운 상수대에 투자했을 때도 기록한다. 의학서는 깨끗한 물, 증류 과정, 여과 혼합물에 대한 처방을 제공한다. 고고학을 통해 우리는 우물, 저수조, 목탄 필터, 도자기 파이프의 유적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문헌 자료를 보완하고 일상 실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중세도시의 물시설 조사에 집중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13세기 나무 배관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베네치아에서는 광장 포장 아래에 오래된 저수조가 있고 그 분석은 목탄과 석회석이 첨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잘츠부르크 아래 동굴에서는 나판으로 감싼 상수도, 파이프의 유적이 발견되어 납 상수도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발견들은 중세가 정체의 시대였다는 고정관념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기 중세와 르네상스 동안 여과 기술이 개선되었다. 사람들은 전염병 유행으로부터 배웠고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물 청소업자의 전문 길드가 생겨났고 상수도의 중앙 집중식 관리의 첫 시스템이 나타났다. 도시들은 더 효율적인 배포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고용했다. 재료도 개선되었다. 나무 대신 도자기와 석재 파이프가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이 지속되었다. 저수조의 모래 필터는 계속 사용되었고 증류 장치는 연금술사와 약초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유지했으며 생수에 대한 민간 신앙은 계속되었다. 르네상스는 물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 관점도 가져왔다. 분수는 도시의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 정원에서는 압력 배관과 오버플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잡한 물놀이가 생겨났다. 물은 매혹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안에서 건강과 사회 발전을 위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중세 저작에 기반하면서도 새롭고 더 낙관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물의 순도는 한 가지 문제였고 그 공급은 또 다른 문제였다. 중세의 물 분배는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물류와 조직적 능력을 요구했다. 많은 도시에서 요금이 부과되고 규제되는 물 운반자라는 직업이 존재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물을 가져올 수 없는 집에 분수에서 나무 양동이나 가죽 주머니로 물을 운반했다. 운반자들은 종종 당나귀나 수레를 사용했고 그들의 경로는 시장이나 주요 거리를 막지 않기 위해 정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한 경우는 포위시에도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큰 요새와 성들이었다. 깊은 우물 외에도 성벽 높은 곳에 위치한 빗물용 저장 탱크도 활용되었다. 일부 경우에는 근처 가을에서 요새로 비밀리에 물을 공급하는 전체 지하 시스템이 암석에 새겨졌다. 자료에 따르면 성주들은 포위 중에 적이 물을 독살할 수 없도록 적으로부터 물 공급원을 숨기려 했다. 도시에서는 집 위의 높은 층으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탑과 나무 배관이 작동했다. 자연 경사가 물 탱크에서 거리로 물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일부 도시에서는 나무 펌프를 사용한 압력 시스템의 첫 시도가 나타났다. 이들은 종종 종탑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구에 종이 울리면 도시의 특정 부분에도 물 공급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용기를 채우기 위해 시간표에 맞춰야 했다. 시골은 고유한 공급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공동 우물과 침투 구덩이 외에도 물은 종종 산림샘에서 운반되었다. 산악 지역에는 경사를 따라 샘물을 마을로 직접 이끄는 나무, 홈통, 수로가 있었다. 이러한 수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했다. 나무숲에서 청소하고 산사태 후 수리하고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겨울에는 물이 얼음에 포착되고 해빙이 점진적으로 저장고로 사용되었다. 물에 대한 권리는
종종 토지 소유권과 연결되었다. 남유럽에는 누가 언제 공급 수로를 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정하는 복잡한 관계권 시스템, 즉 아세키아가 존재했다. 이러한 수로의 관리자들은 알칼데 데 아과라고 불렸고 그들의 결정은 사법 판결의 무게를 가졌다. 체코 땅에서도 유사한 협정이 나타났다. 농민들이 도랑 청소를 교대로 하고 규칙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분배 형태들은 무리 중세의 자연 자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상품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중세의 여과 방법과 물에 대한 관계는 예술과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프레스코화와 채색 필사본에서 우리는 종종 여성들로 둘러싸인 우물 장면을 발견한다. 필사본에는 물고기가 깨끗한 샘에서 헤엄치고 새들이 분수 주변에 모이는 풍요의 사파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들은 천국의 낙원의 상징으로서 깨끗한 물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예술가들이 파란색과 금색 안료를 사용해 물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귀중함을 어떻게 지적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의 시도물을 찬양했다. 트루바두르들은 연인들이 비밀리에 대화하는 셈에 대해 노래했다. 체코 종교 가요에서 물은 영혼의 정화를 위한 은유로 나타난다. 주여, 수정처럼 물로 나를 정화하소서가 한 찬송가에서 울려 퍼진다. 기사들에 관한 전설에는 종종 영웅이 힘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샘을 발견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웅주의를 물의 순수함과 연결했고 물 없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각 예술에서 물은 영적 이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고딕 대성당에서 물 모티프는 건축적 세부사항에 숨어 있다. 가고일은 빗물을 배수하면서 동시에 성당에서 나가야 하는 악마를 상징한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목마른 백성을 위해 샘이 솟아나는 성경 장면을 포착한다. 중세 동화들도 죽은 자를 되살리거나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수를 언급한다. 이러한 모티프들은 르네상스와 바로크까지 지속되어 기적의 샘이 회화에도 나타난다. 기념물 보존가들은 오늘날 중세 문서에서 물의 기술적 표현도 연구한다. 도시 지도에는 종종 수로, 우물, 상수도의 도식적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트라카투스 대 아쿠에두쿠투스와 같은 학술서는 물시설 건설에 대한 지식을 요약하고 필터와 우물의 도면이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저작에서 우리는 장식의 깨끗한 물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함과 생명의 상징. 이렇게 기술사파가 동시에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은 물의 부정적인 측면도 반영했다. 도덕극과 설교에서는 독이 든 우물을 전체 공동체를 독살하는 죄에 대해 말한다. 그림들은 저기샘을 독살하는 도시 포위를 포착하고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공포를 암시한다. 이러한 경고 이야기들은 교육의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원을 보호하고 함께 방어하는 법을 배웠다. 보시다시피 중세의 물은 단순히 공학적 해결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시인, 화가, 이야기꾼들에게 영감이었다. 이 문화적 층위는 기술적 혁신의 그림을 보완하고 물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람들의 정신성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풍부한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유산이 우리의 현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중세의 물여가 이야기는 인간의 창의성과 어려운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의 증거이다. 우리 조상들이 현미경이나 화학 분석기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기계적 여과를 끓이는 과정과 결합하는 법을 배웠고 숯과 같은 천연 흡착제를 활용했으며 햇빛과 증류의 가치를 인식했고 도시와 수도원에서 정교한 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는 한계도 있었다. 필터는 모든 병원체를 제거할 수 없었고 증류는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물의 품질 규제는 종종 불충분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맥주와 포도주 형태의 더 안전한 길을 택했다. 깨끗한 물을 향한 중세의 여정은 기술적 혁신과 영적 가치가 서로 보완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전체 공동체의 공동 노력 없이는 베네치아 저수조, 런던 상수도, 인도 바우리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은 자치의 탄생에 있었다. 사람들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나눌지 함께 결정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들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대의 기초이다. 동시에 깨끗한 물의 숭배는 건강, 예술, 신앙과 연결되었다. 덕분에 실용적 활동이 노래, 전설, 예술 작품에서 살아남은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오래된 필터가 걸러낼 수 없는 미세 플라스틱부터 의약품까지 새로운 유형의 오염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수세기 동안 안정적이었던 샘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현대의 바이오샌드 필터는 중세 베네치아 건축가들이 적용한 원리를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의 증류 장치는 아랍 연금술사들의 알렘빅을 연상시킨다. PET병에 담긴 물을 햇볕에 두는 태양열 소독은 햇빛과 열이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다.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에 우리는 다시 지역 자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원에서의 빗물 수집, 우물의 공동체 관리, 또는 도시에서 역사적 분수의 복원. 마지막으로 중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깊은 우물에서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여성들이나 하루 종일 상수도를 수리하는 승려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물을 당연한 것이 아닌 사치로 인식한다. 물에 대한 책임은 21세기에도 핵심적인 주제로 남아야 한다. 우리 각자가 기여할 수 있다. 물을 절약하고 물 정화와 분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우물과 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음에 물을 마실 때 자신들의 필터와 인내로 우리의 현재 편의를 위한 길을 준비한 중세의 순례자, 양조업자, 연금술사, 평범한 여성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세 관행의 이해는 또한 물이 공공재이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중세의 도시들은 후원자의 기부, 물 운반자의 노동, 우물 청소의 엄격한 규칙에 의존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프로젝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인적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깨끗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는지 알 때 우리는 매 한 모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 역사적 탐방이 과거로의 여행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한 영감으로도 역할했기를 믿는다.
물여과의 역사는 동시에 계속 발전하는 열린 이야기이다. 각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인의 점토 용기부터 연금술사의 알렘빅을 거쳐 오늘날의 역삼투압까지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이 배운 원리들, 침전 다양한 재료를 통한 여과, 가열, 저장, 현대 방법의 기초를 이룬다.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 기술한 증류 장치는 화학공업에서 활용을 찾았고 태양 복사는 정수장에서 사용되며 층상모래는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바이오샌드 필터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연속성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각자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샘과 우물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분수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응급 상황을 위한 간단한 여과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중세 공동체에서 영감을 얻어 공동 자원을 돌보는 현대적 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로서 우리 조상들처럼 물을 나누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다면 깨끗한 물이 사치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역사와 그것이 오늘날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이끄는 다른 주제들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공유는 지식과 영감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